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정도가 지났고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는 없네요. 원래 가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되려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기도 해서 마음이 아주 복잡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게 다행한 일이 되기는 했네요. 남편과 이혼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제 사연은 제가 남편과 왜 이혼했고, 그리고 그 뒤에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아마 들으시는 많은 분이 함께 화를 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 시원해 해주실 거라고도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래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했거든요. 거의 15년 정도 연애를 했네요. 중간에 한두 번 헤어졌던 적도 있기는 했지만 금방 다시 만났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했고 없어서는 안 될 사이 뭐 그런 거였어요. 그쯤 되면 사실 가족이나 다름 없었거든요. 서로의 가족들도 서로를 그렇게 생각했고 말입니다. 가족들끼리도 친했어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주기적으로 만나서 두 분이 동산도 가고 밥도 먹으러 가고 그러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원래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저희가 오래 연애를 하면서 두 분이 친해지신 거였어요. 당연히 지인들도 다 겹쳤습니다. 친구들은 물론이고 회사 사람들까지 서로를 잘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대리님 결혼하신 거 아니었어요? 어? 아닌데? 아이, 오해할 만하긴 해. 진영 씨를 거의 남편으로 대하고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 종종 있기는 해요. 그렇게 저를 유부녀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청첩장을 내밀었을 때 다들 드디어 하는구나 혹은 이미 한 거 아니었어요?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와 남편은 유대관계가 깊고 친했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도 주변에서 너희 둘만큼은 절대 안 할 줄 알았다고 다들 엄청나게 놀라워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굳이 따지자면 제가 집안이나 학력, 직장 이런 게 더 낫기는 했습니다. 남편은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지는 못해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겨우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제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것이 뻔하니 자기가 지방으로 가면 장거리 연애가 되니까 그게 싫다고 남편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대학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취직도 한 번에 대기업으로 잘했고 말이죠. 뭐 주변에서는 제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금방 남편과 헤어질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보통 여자 쪽이 조건이 더 좋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러지 않았고요. 이런 조건이라면 대개 저희 집에서 반대할 법도 한데 하도 오래 연애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엄마와 아빠도 이미 남편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같은 건 전혀 없이 너무 자연스러웠고요. 그런데도 결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내가 자리를 조금 잡고 뭐든 내 힘으로 하나라도 마련할 수 있을 때 그때 결혼하자. 저는 남편의 그런 말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 기간이 길어진 거였어요. 남편이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다 싶었을 때 청혼을 했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거의 15년을 연애한 끝에 하게 된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결혼이 이 이야기의 엔딩일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행복한 이야기의 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결혼은 그저 시작일 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워낙 죽이 잘 맞는 사이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연애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과 트러블이 있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 나보고도 병원을 가보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 임신의 경우에는 둘 다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
내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냐 하는 말이지. 우리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겠어? 내가 병원에 가봤는데 별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남편과도 와서 다시 검사 받아보는 게 좋다고 했고. 엄마도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남편은 툴툴거리면서 병원을 따라가더군요. 저는 남편도 아이를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싫은 듯 하더군요. 원하는 건 있으면서 행동하는 건 늘 귀찮아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도 그런 건 좀 보이긴 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생각보다 더 그렇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맞춰서 잘 살았어요. 워낙 오래된 사이이기도 했기 때문에 서로 적당히 넘어가는 법도 잘 알았거든요. 사실 그런 이유로 남편과 더 결혼하고 싶었던 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은 이제 어디서고 다시 못 만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불만도 있고 살다 보니 생각과는 조금 다른 점도 있었지만 서로 잘 맞춰가면서 살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 이직하려고. 갑자기? 남편이 그때 다니던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견기업 중에서는 꽤 이름이 있는 회사였고 안정적이고 월급도 괜찮은 곳이라 대기업만큼 취업 경쟁률이 높은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만둔다는 겁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바로 되물었고요. 이직 제안을 받았어? 남편은 이직할 생각이 없다고 그전에도 저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맡은 업무의 특성상 이직을 한다고 해도 몸값이 막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더욱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디서? 어, 예전에 거래처로 알던 회사인데 규모는 작은데 알짜요. 이번에 이직하면 좋은 대우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지만 일단은 들어본 적이 있는 회사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편이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작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니는 회사가 낫지 않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괜히 더 작은 회사로 옮기는 거 나는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원래 이럴 때일수록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해. 그리고 언제까지 도전 한번 안 해보고 살 수도 없잖아. 나는 이 회사 엄청나게 잘 될 것 같거든.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그런 건지는 남편은 어떤 확신 같은 것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그런 얼굴을 할 때면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다는 것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말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쉽게 허락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회사로 옮기고 남편은 정말 많이 바빴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일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남편이 회사로 옮길 때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야. 아마 일이 배로 많을걸? 그 정도는 아니래. 물론 일이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월급 이 정도 더 받는데 그만큼은 해야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회사로 옮긴 거였어요. 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은 일에 치여서 본인이 지쳐가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거봐라,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지친 게 보였으니까요. 매일매일 야근을 하고 다 죽어가던 얼굴을 하던 남편이 안쓰러워 보약이라도 한 제 지워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남편이 이러더군요. 나 조금 한가한 부서로 옮길 것 같아. 그러면 원래 당신이 하려던 일이랑 다른 거 아니야? 사장님 직속 부서라 라인 타기에는 이 부서가 훨씬 좋아. 자기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장님 직속 부서로 가게 되었다며 저에게 앞으로는 일이 좀 더 한가해질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는 부서로 옮기고 초반에는 정말로 퇴근도 빠르고 여유가 생긴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전보다 함께하는 시간도 길어졌고 말이죠. 그런데 다시 어느 날부턴가 굉장히 바빠졌어요. 이번에는 일이 아닌 다른 이유였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 직속 부서라 그런지 술 마실 일이 많네.
회사 임직원들이랑 흔히들 이야기하는 직장 상사들과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러 가거나 하는 일이 많아진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편이었거든요. 왜 있잖아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맨날 임원들이랑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인맥 관리로 승진하고 그런 사람들 말이죠. 남편이 딱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직장 생활이 마음에 정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뭐야? 샀어? 남편이 지갑을 꺼냈는데 명품 지갑인 겁니다. 원래 명품의 미음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이 매번 사치품이라고 욕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났는지 명품 지갑을 들고 있길래 너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하나 샀어. 당신이? 임원분들이랑 술 마실 일이 많아서 법인카드 꺼내다 보면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 지갑을 제대로 된 걸 들고 다니지 뭐 그런 걸 들고 다니느냐고. 그래서 하나 샀어. 예를 들어 그런 게 굉장히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들고 다니던 지갑이나 옷, 그리고 구두에 시계까지 신경을 쓰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굉장히 비싼 것들이라 놀라기도 놀랐지만 순수하게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다 사면 월급이 모자라지 않아? 남편과 저는 서로의 월급을 각자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 통장에 돈을 넣어서 공동으로 썼고 말이죠.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통장으로는 돈이 잘 들어오니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기는 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할인받을 수 있어. 이거 다 싸게 산 거야. 어떻게? 어, 우리 회사에 사장님 자식이 다닌다고 했잖아. 회사 물려받는다고. 남편이 언젠가 한 번은 지나가듯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후계자가 회사에 다니면서 후계 수업을 받는데 조금 꼴값이라면서 말이죠. 그 사람이 소개해줬어. 그런데 거기서 사니까 진짜 거의 반값이더라. 남편이 저에게 당신도 한번 가볼래? 내가 말해줄까? 하는 걸 거절했어요. 제가 남편과 잘 맞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사치에 관심이 없고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뀌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술도 잘 마시지 못했는데 사흘이 멀다고 술을 마셨습니다. 외박도 잦아졌고요. 당연히 저로서는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들이 계속 생겼어요. 당신, 너무 많이 변한 거 알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거지. 나는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아? 그러면 다시 전 직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 들어보니까 거기서 당신 다시 오는 거 환영한다고 하던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와 남편은 워낙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을 서로 다 너무 잘 알았거든요. 남편의 전 직장 사람들도 다들 알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돌아오면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내가 그 회사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뭔데? 바로 지금 같은 이유 때문이야. 너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잖아. 심지어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데 내가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알아? 내 일거수일투족을 당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냐고. 저는 남편의 그 말이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지인들도 남편이 다 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숨이 막히다거나 감시받는다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랬다고 하니 충격적일 수밖에요. 내가 뭘 했다고 답답해? 뭘 하지 않아도 모두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압박한다고. 사실 저로서는 남편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또 그럴 수 있다고 하기는 하더군요. 그럴 수 있어. 딱히 캐묻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냥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 왜? 사람들이 처음 본 사람이나 아무도 자기 모르는 곳에 가서 다 털어놓고 오고 싶다. 이러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 나는 조금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 너희 너무 오래 붙어 있었잖아. 그럴 수 있어. 사춘기가 지금 오나? 하며 지인들과 웃어 넘기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남편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방황 아닌 방황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요즘 외박이 왜 이렇게 잦아? 접대하느라 그렇다고 했잖아. 무슨 밤을 새우면서 하는 접대가 이렇게나 많아. 나도 힘드니까 그만 좀 물어봐.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남편은 접대한다며 외박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그리고 그걸 물어보면 짜증과 화부터 냈습니다. 전에 남편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설사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더라도 다정하게 먼저 이야기해주던 남편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뭐 불만이 있어? 무슨 불만? 왜 요즘 나만 보면 짜증이야?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일 많은데 당신까지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신경 쓰이게 하니까 그렇지. 내가 어려운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 뭐라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게 어떻게 가족인가요? 그리고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그냥 혼자 살죠. 저는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또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펐지만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수 있지. 아는 사람이 너무 겹치면 답답할 수 있지.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한 건 남편의 전화를 자꾸 제 앞에서 받지 않고 어디론가 가서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물론 회사에서 온 전화면 옆에 사람이 있는 게 불편할 수는 있어요. 저도 업무 전화는 따로 나가서 받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왔고 그리고 과도하게 제 눈치를 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는 사람도 늘 같았어요. 네, 금이사님. 그 금이사, 성이 특이해서 잊히지도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 금이사라는 사람은 사장의 하나뿐인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그 후계자 말입니다. 너희 남편이 라인을 정말 잘 타긴 했네. 후계자 라인이라니. 그런데 그 회사 사장 하나뿐인 자식이 여자라고 하지 않았나? 어? 저는 여태 남편이 다니는 그 금이사라는 사람이 남자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지인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이 그 금이사라는 사람의 성별을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이 왜 그렇게 쌓이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쌓였어요. 아마 여자의 직감?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금이사라는 분이 여자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남편에게 툭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질문에 엄청나게 당황을 하더군요. 급히야 말까지 더듬으면서 말입니다. 그건 갑자기 왜? 아니, 나는 여태 남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무슨 이야기하다가 들었어. 여자야. 근데 그게 문제가 돼? 남편의 그 반응에 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반응이 더 수상해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남편은 전혀 모르는 듯 했어요. 내가 문제가 된대? 그냥 남잔 줄 알았는데 여자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 그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이 돼? 나는 몰랐으니 그런 거냐고 물은 거지. 지금 당신 엄청나게 오버하고 있다는 거 알아? 이상할 만큼. 그랬습니다.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과대히 해석해서 반응하고 있었어요. 아마 누가 봐도 뭐가 있나 하는 의심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의부증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당신이 먼저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 아니, 그게 무슨 이상한 질문이야. 여자냐고 물어본 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당신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가 언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그 과장된 반응이 도무지 이해되질 않았거든요. 접대를 할 때도 언제나 그 금이사라는 여자와 함께했고 전화도 늘 그 금이사에게 왔으며 남편을 명품 소개를 해준 사람도 그 여자였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의 그런 반응까지 봤으니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상황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영 찝찝한 상황이기는 하다. 친구들도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와 남편 모두를 다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 세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저 정도인 거지. 아마 그게 아니었으면 친구들도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며 남편을 의심했을 거예요. 저는 먼저 남편의 휴대폰을 살폈습니다. 사실 그런 건 제 손으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확인하려면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에는 아무런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심부름센터에 의뢰했어요. 사실 그것도 썩 내키지 않았는데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너 불륜하니? 이런 걸 어떻게 물어봐요. 한다고 해도 한다는 이야기 해줄 리도 없고 말입니다. 의심 가는 정황은 많은데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뭐 둘이 호텔 드나든 것도 같이 프로젝트나 일했다고 하면 그만이고 같이 술 먹는 것도 접대한다고 하면 그만인 거라 딱 둘이서 애정행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요? 단연간의 제 직업적 경험으로 봐선 이건 불륜이 맞긴 맞다는 겁니다. 그 심부름센터 직원이 보기에도 남편과 그 금이사라는 여자의 관계는 불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확실한 증거를 잡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저는 확실하게 결정해야만 했어요. 남편에게 따져서 진실을 듣던 아니면 이혼하던 둘 중에 하나 말입니다. 그대로 서로를 믿지 못한 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거든요. 자그마치 20년에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런 세월이 말입니다. 친구, 가족, 남편, 뭐 아무튼 서로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보낸 그 긴 세월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처박을 수가 있나 싶어서 현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으면 꺼냈지 남편이 먼저 꺼낼 일은 없을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잘못한 건 남편이니까 그런 뻔뻔한 짓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잘못했다고 매달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이혼하자.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맥락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제가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도 남편에게 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너 만나는 여자 있는 거 맞지?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남편은 짐짓 놀란 듯 하더군요. 제가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이 다시 침착해졌던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는 뻔뻔해야 불륜도 할 수 있는 거겠지만요. 어? 어? 너 지금 어라고 했어? 다 알고 물어본 거 아니야? 그래서 맞다고 대답해 준 건데. 전혀 죄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얼굴과 말투로 남편이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혹시 저 안에 다른 영혼이라도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믿기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냐? 불륜을 한 것도 너고 잘못을 한 것도 넌데 어떻게 미안해하지도 않아? 미안한데 너라도 나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걸? 뭐? 불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상황이면 불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냐 말입니다. 다 핑계일 뿐인 것을 말이죠. 그런 조건이 좋고 가진 게 많은 여자가 내가 좋다는데 어떻게 내가 거부를 해? 뭐? 그런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단지 조건이 좋고 가진 게 많은 여자라서 그 여자와 불륜을 했다니요.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이혼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인생 역전을 할 기회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그냥 놓치냐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그리고 엄청난 그 배신감에 뭐라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더 어마어마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조용히 이혼만 해주면 당신이 섭섭치 않게 위자료 줄 거야. 그 여자가 그러디? 돈 준다고 하라고? 어차피 당신도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나랑 더 같이 살 생각 없잖아. 이렇게 된 이상 당신 입장에서도 돈이라도 받는 게 나아. 저의 20년 세월이 한 번에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해온 그 세월이 이렇게 순식간에 쓰레기 버리듯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그 엄청난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줄줄 나왔던 것 같아요.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던 게, 이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 어리석고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그런 조건의 여자가 꼬시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혼 안 할 남자도 있는지. 저는 우리의 세월이 그깟 돈에 좌지우지 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20년이잖아요. 자그마치 20년 말입니다. 모든 것을 둘이서 함께했고 모든 이들이 저희 둘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 울어서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 금이사라는 상간녀 말이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주세요. 더 못 볼 걸 보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죄를 저지른 건 당신이랑 그 인간인데 왜 내가 이렇게 더 슬프고 힘들어야 하느냐고요. 그렇게 욕하고 그냥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원래 가진 게 많을수록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칸 일이 나한테 아무 영향도 없을 거라는 걸 잘 아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 여자는 저보다 가진 게 많았고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을 제가 무슨 수로 이기느냐 말입니다. 버티지 마. 버틸수록 너도 망가져. 그냥 쓰레기 치웠다고 생각하고 돈이나 받아. 그게 너한테도 좋아. 머리로는 친구의 말이 맞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혼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엄청나게 크게 다투셨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친구이기 이전에 엄마였으니까요. 그 여편네랑은 다시는 안 보기로 했다.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는지. 쓰레기 같은 아들 둬서 좋겠다고 했더니 지 아들 쓰레기라고 했다고 머리채를 잡더라. 그러면서 네가 이혼을 안 해주는 게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고. 10년 넘게 봐온 사람인데 아휴, 내가 그 사람 속을 이렇게나 몰랐구나 싶다. 엄마도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시어머니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만큼 친구 엄마처럼 굉장히 친근하고 사이도 좋은 시어머니와 저였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싸늘한 눈으로 저를 보며 이혼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돈 앞에 장사 없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주세요. 이 상처가 다 돈으로 치유될 만큼. 그래서 그 상간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받았어요. 뭐 누군가에게는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지나간 저의 20년을 보상받기에는 작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언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만큼 준다고 했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했어요. 복수를 할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고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진 것 많고 권력까지 있는 여자한테 복수를 할 수 있겠어요. 현실은 드라마랑 다르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그 여자와 그 새끼가 언젠가 망하길 바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그 둘의 관계는 이미 회사며 어디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불륜을 알리는 걸로는 협박이 되지도 않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곳에 사연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 뒤로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제가 그 여자에게 10억을 받고 이혼을 해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보란듯이 아주 초호화로 보란듯이 말이죠. 아마 불륜했다는 그 소문을 의식해서 더 크게 하는 걸걸. 신경 안 쓰는 것처럼 굴어도 속으로는 신경 쓰고 있을 거거든.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니까 원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더 잘난 척하고 더 행복한 척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러다 보면 더더욱 불행해질 거고. 이미 적어도 그 자식은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을걸? 남편이 완전히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말에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결혼식장에서 어땠는지 건너서 들었는데 그 회사 사장 있잖아? 그 여자 아버지.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새끼를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다 보였대. 어지간해서는 그래도 결혼식장에서는 그런 티를 안 내잖아. 그런데 내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그래서 신랑네가 엄청나게 민망했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듣기로는 상견례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아버지였던 그분이 내민 손도 잡지 않아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민망해했다고 말입니다. 식장에서 사돈한테 그러는 양반인데 그 자식한테는 어떻게 하겠냐? 안 봐도 뻔하다. 맨날 욕이나 처먹으면서 살겠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는 못 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말도 들었어요. 남자애들 모임에 남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친구들이 처음에는 부잣집으로 장가갔다고 자신들을 무시해서 나오지 않는 건가 해서 욕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밖에는 나가지도 못하게 하나 봐. 지도 불륜으로 만났으니까 또 나가서 불륜이라도 할 줄 알고 그러는 거지. 불륜으로 결혼한 커플들이 다들 그런다잖아. 밖에 나가야 돈을 쓸 거 아니야. 돈을 쓰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있는데 부잣집에 장가간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장인어른한테 맨날 욕이나 처먹고. 물론 친구들이 저를 위로해준답시고 더 세게 이야기한 것도 있게 하겠지만 남편이 제대로 외출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거나 장인어른 되는 사람에게 틈만 나면 욕을 들어먹는 건 사실인 듯 했습니다. 뭐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한심하기는 했어요. 고작 그렇게 살려고 나한테 그런 소리까지 해가며 이혼을 하자고 했나 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더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야, 그거 봤어? 뭐? 그 새끼 다니는 그 회사 지금 세금 문제로 엄청나게 뭐가 걸려서 조사 들어간 모양이던데? 크지 않은 회사라 그거 잘못하면 회사 완전히 날아간다던데? 남편네 회사가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뭔가 크게 걸린 게 있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휘청일 정도라고 말이죠.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원래 있는 놈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태가 점점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자식이 다 뒤집었을 모양새던데? 왜? 나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듣기로는 그 여자랑 세금 관련 일도 처리를 같이 했었나 봐. 원래는 그 여자가 잡혀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그렇게는 안 하고 그 자식이 대신 감옥 들어가는 그림으로 만들고 있다고 들었어.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더군요. 뭐 흔히 이야기도 뻔한 이야기기는 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세금이나 다른 불법적인 문제가 터졌을 경우 위에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한 직원에게 떠넘기고 꼬리를 자르는 뭐 그런 그림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인 듯 하더군요. 정말로 남편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을 받는다는 말도 들었고 말이죠. 인가응보다 사람한테 그렇게 몹쓸 짓하고 그러면 본인 아들은 천년만년 잘 살 줄 알았나 보지. 아휴, 내가 고소해서 전화해 거 봐라 하고 한마디 하려던 걸 참았다.
잘 참았어. 그런 말해서 뭐해. 나한테 그때 그런 말을 한 건 갚아주고 싶었어. 그런 말하면 엄마도 같은 사람이 될 뿐이야. 잘 참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지은아,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남편이 정말 실형을 살게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지경이 되니 재판에 유리한 증언을 좀 해달라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일이라고 네가 말 좀 해다오. 저는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는데요. 아무것도 말 안 해줘서. 너는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 너한테 무슨 업무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고. 그거 하나면 된다. 응?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말은 남편이 조금이라도 죄를 덜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제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증언 하나만 있어도 남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니? 예정을 생각해서. 정말이지 양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저에게 그 정도의 배신감을 안겨준 사람을 위해서 위증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위증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저 버리고 간 불륜남을 위해서요? 제가 왜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 태도에 많이 놀란 듯 하더군요. 제가 해줄 줄 알았나 봐요. 그것도 어이가 없네요. 왜 제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애정이. 제가 그 인간한테 남아있는 애정이 뭐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역겹고 치가 떨리는 인간한테. 지금 정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빤히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조금 싸늘해진 얼굴과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저렇게 잡혀가게 두겠다는 말이니?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본인이 자처한 일이잖아요. 왜 제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면 또 모를까.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 여자랑 일 시작하고 나서는 저한테 말 한마디 붙인 적이 없어서. 정말 안 해주겠다는 말이니? 네, 안 해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저는 위증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업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한테 못할 짓 해놓고 잘 살길 바라는 것도 너무 양심 없잖아요? 제 그 말까지 듣고서는 시어머니 인상이 확 구겨졌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한 듯 벌떡 일어나서는 앞에 있는 물을 저에게 뿌리더군요. 야, 네가 이렇게 싸가지 없고 매몰찬 인간인지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어? 저도 몰랐네요. 어머니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양심도 없는 사람인지. 너 말 다 있어? 어? 덜했어요. 똑똑히 들어요. 아줌마 아들. 뭐 됐어요? 뭐 됐다고요? 야, 이년아! 시어머니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카페였거든요. 주인이 말리러 왔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까지 오고 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경찰서로 경위서를 쓰러 가야 했고 엄마가 왔어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우리 딸 머리채를 잡아? 어? 네 딸이 버릇없이 어른 말을 안 듣고 말대꾸라잖아. 네가 어른이냐? 너 같은 게 어른이냐고.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어른같이 굴었어야지. 어디서 누구한테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굴어? 야!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고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다 픽 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갈 듯한 말을 줄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이야기 다 들었다. 네 아들 깜빵 가게 생겼다며? 이게 다 인과응보라는 거야. 그래, 부잣집에 장가 보낸다고 불륜한 아들을 그렇게 싸고 돌면서 며느리한테 못할 짓 할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디 그 나이 먹고 아들 옥바라지 한번 잘해봐라 이년아. 야! 시어머니는 찢어질 듯한 소리로 크게 고함을 지르며 엄마의 머리채를 잡았고 결국 경찰이 나서서 뜯어 말리는 상황까지 되고 나서야 사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가 합의해주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빌려오시는 상황이 발생했고 저는 엄마를 설득해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극악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남편의 일만으로도 그 집안은 대재앙일 거고 말이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있는 거였더구나. 그러게나 말이야. 결국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와도 이혼을 했고 말이죠. 아니, 이혼을 당한 거고 말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남편은 이용당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남편이 불쌍하다든지 용서해야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절대 전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저와의 20년 세월을 처참하게 밟아버리고 그 돈 많은 여자를 선택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말이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일했던 그 상간녀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여러 번 경찰에도 잡혀가고 또 소송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사람 인생 한 치 앞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남편인데 말입니다. 만약 그때 이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겠죠.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거나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깊게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말이죠. 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불륜녀의 회사도 망했습니다. 부자 망해도 3대는 간다고 뭐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아직도 떵떵거리고 사는지 아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지도새도 소식을 모르는 걸 봐서는 제대로 망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네가 최종 승자인 거야. 그런 쓰레기도 치워버리고 돈은 돈대로 챙기고. 그 여자한테 10억을 받았었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그렇긴 하더라고요. 결국은 다 망하고 저만 다 받은 채로 이렇게 있는 거니 말입니다. 남편에게 만나달라는 연락을 받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깜빵 안에 있는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앉아있더군요. 환경이라는 게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 아는 얼굴인데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망하고 가진 걸 다 잃었을 때 그런 반성을 하는 걸까? 진작에 했으면 훨씬 더 진정성이 있었을 텐데. 제 그 말에 남편이 씁쓸한 표정을 짓더군요. 잘 살았어도 그 여자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어도 그런 말을 하고 반성을 했을지는 저는 의문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 다시 잘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정말 너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 결국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자고 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화가 나다 못해 그냥 씁쓸하더군요. 내가 그간 정말 저 사람에게 호구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너는 내가 얼마나 등신으로 보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다시 너랑 만나는 일은 없을 거야. 오늘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어디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하자고. 마지막 인사하러 온 거고. 여보, 내가 왜 네 여보야? 더 최근 여보는 다른 사람 아니니? 남편이 그런 제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말을 이었어요. 나는 너랑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 20년 세월을 쓰레기통에 쳐넣은 건 너니까. 어디 가서 내 이야기하고 다니지도 말고. 뭐 그러지도 못하긴 하겠다. 네 지인이 내 지인인데 모든 애들이 다 네가 쓰레기인 걸 알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를 그렇게 버리고 그 여자에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남편이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떼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뭐 다들 오래된 친구여서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남편이 가지게 될 부와 명예를 생각하면 혹시 모를 콩고물을 생각해서는 그런 거였던 걸로 생각해요.
하지만 처참하게 망한 지금 더 이상 봐줄 것도 없는 인간이기까지 한데 그 어느 누가 남편 옆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모든 무리에게 손절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실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고요. 아마 남편은 깜빵 안에서보다 언젠가 나와서 마주하게 될 현실이 더 처참하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든 취직이 되지 않을 거고 또 주변 사람들은 없고 말이죠. 그러니 저에게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연락을 한 걸 거고요. 본인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한 걸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지만요. 아마도 남편은 그렇게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게 아마 가장 큰 형벌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속 시원한 엔딩일 수도 있겠고 다소 씁쓸한 엔딩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막 개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결말이라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유독 나의 인생은 더욱 모질게 느껴져 힘든 60대 남성입니다. 많은 일들을 겪고 나니 희망을 갖고 바라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저의 괴로운 날들을 조금이나마 털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인생은 어린 날부터 뭔가 쉽지 않게 흘러갔고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끼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는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제 기억 속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부모의 얼굴을 기억하고 알 무렵쯤에는 이미 아버지가 곁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예전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흐느끼는 목소리로 몇 마디 건넨 게 전부지만 60이 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애아빠가 글쎄 나와 아이만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왠지 선명했던 그 말은 계속해서 제 가슴에 남았고 우리 아버지는 도망갔구나, 나와 엄마를 버렸구나 하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당시에 몸이 무척 약하셨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나 봅니다. 매번 학교에서 돌아오 보면 어머니는 끙끙 앓으며 방에 누워 계셨고 저는 그 문을 열어볼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되돌아보면 이때부터 내 인생이 망가진 건가 싶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면서 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저도 모르게 가방을 내던지고 뛰어다니면서 어머니를 찾았네요. 그러던 차에 누가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그 소리는 가끔 아직도 꿈에 나올 만큼 평생 잊지 못하는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빨리 와보거라. 이웃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처럼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픈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 곁에 없고 영영 떠난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이란 당시 겨우 10살 남짓 되었던 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나중에 어른들끼리 하시는 말을 들어보니 상황은 정말 비참했어요. 제가 학교 간 사이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못 견뎌 하셨고 잠깐 반찬 주러 온 옆집 아주머니가 그대로 모시고 병원으로 가셨다더군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으며 뒤늦게 쫓아간 저는 어머니의 임종조차 보지 못했어요. 너무 슬퍼 눈물도 나오지 않아 제대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저의 가슴을 더 찌르고 휘집어 놓는 듯한 말을 듣게 되었네요. 어린 것이 애미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네. 독하네 아주. 왜 도대체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걸까요? 아버지 없이 자라서 아픈 어머니를 늘 붙잡고 잠들고 그 온기만을 누려왔던 저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텅 빈 마음에 상처만 가득 받고
몸에 맞지도 않는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는데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아 장례식장 내내 엄마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울기도 싫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고통을 외면하고 싶었던 건지, 어떤 마음이던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저는 끝끝내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희를 버리고 간 아버지. 아버지가 만약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다면, 엄마를 잘 보살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었어요. 어머니가 몸 아프신 것도, 알아 눕게 되신 것도 결국은 아버지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까지 아버지를 생각하며 분노를 활활 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마주하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까지 품었어요. 그 뒤 수소문에서 찾아낸 외갓집 식구들은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은 우리가 데리고 있고 중학생쯤 되면 그때는 오빠 네가 데려가서 키우는 걸로 해. 몇 년 만에 마주한 이모의 말에 외삼촌과 외숙모는 얼굴이 어두워지시더군요.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세상에 나만 혼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졌네요. 아버지라도 이때 있었다면 그래도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늘 아픈 몸으로 희미하게나마 나의 편이 되어주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니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하여 이모 댁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삼촌 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몇 년간은 정말 못 견디게 괴로운 날들이었는데요. 우리도 사정 어려워. 얼른 보내던가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쟤를 키울 수 있겠어? 계속 밥만 축내고 있는데. 모두들 저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려 했고 저는 그 와중에 늘 낑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도 트라우마가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하루는 삼촌 댁에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모 댁보단 삼촌 댁에서 지내는 게 그래도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삼촌이 저를 안쓰럽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날도 삼촌 댁에서 편하게 포식을 하고 자매들이 하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저 뒤편에서 삼촌의 조그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전화를 하시는 듯 했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 애 좀 다시 데려가면 안 돼? 지금 취직도 안 돼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형편에 무슨 애야. 자꾸 칭얼거리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 왜 이리 들러붙긴 또 들러붙는지. 애만 사라지면 편해질 것 같은데 말이야. 아니, 내가 어제는 돌려서 너 다른 집 가고 싶지 않냐 물어보니까 싫다고 하더라니까. 부모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눈치도 없어서. 당시 저를 예뻐해 주시는 줄로만 알았던 삼촌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숨을 죽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삼촌이 제게 웃으며 밥을 먹자고 하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꾸역꾸역 밥을 먹고 학교로 얼른 나와버렸죠. 제가 듣던지 말던지 대놓고 멸시하는 소리를 들으며 부모 없는 자식이 홀로 세상에 남으면 이렇게 여기저기 천독꾸러기가 된다는 것을 한맺히도록 느꼈어요. 그래서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고등학생 무렵 땐 근처에 있는 카센터에 가서 뭐든 시켜달라고 했어요. 잘 모르긴 하지만 어떻게든 외삼촌네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일했고 처음에 어리둥절하게 절 봤던 카센터 사장님은 점차 절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특하구나. 아직은 좀 헤매겠지만 왠지 더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저를 인정해주는 말을 듣게 되자 뛸 듯이 기뻐서 더 노력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고달팠지만 하면 할수록 익숙해졌고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저의 성실한 부분을 좋게 보셨던 사장님은 조금씩 급여를 올려주면서 계속 저를 써주셨어요. 나중엔 제가 정말 아들처럼 느껴진다며 직원과 사장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좀 적적하신 날엔 술 한 잔을 같이 해드리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드리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윤기 아니었으면 외로워서 어쨌는지 몰라. 내가 그때 널 고도 여기서 일하게 한 게 신의 한 수였어. 사장님은 종종 술에 취해 저리 말씀하시며 절 이뻐라 하셨어요. 그런 사장님을 보면 저절로 제게도 사장님 같은 아버지가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장님에겐 아들이 2명 있었는데 2명 다 밥벌이를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것 같아도 사장님이 정말 그저 따뜻하게만 대해주셨거든요. 또 몸이 아파도 아들 대학 보내려면 일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내심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허나 저는 그저 제 맡은 일을 잘하면 되는 것뿐이니 사장님을 보필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때엔 외삼촌 집에서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됐어요. 너 괜찮겠냐? 윤기야, 혼자 살 수 있겠어? 걱정되는데. 걱정하는 척 웃음기를 숨기는 외삼촌을 보니 환멸이 느껴졌지만 전 그냥 무시하고 짐 싸들고 나왔습니다. 첫 자취방은 벌레가 우글거리는 단칸방이었어요. 생활 환경도 그렇고 여러모로 좋지 않았지만 여건상 구할 수 있는 방이 그런 반지하 방밖에 없었으니 매일 바퀴벌레 약을 뿌리며 그렇게 벌레와의 동거를 시작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부모 없이 늘 가난하고 외롭게 살다 보니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당시 가까이 지내던 손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윤기라고 합니다. 자리에 나온 여성은 저와는 달리 좋은 집안 환경에서 자란 여자였고 대학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졸 출신의 카센터에서 일하는 저와는 확연히 달라도 달랐죠. 거기다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나 입고 다니는 옷만 봐도 부유한 집안의 사람 같더라고요. 마음은 같지만 왠지 모르게 그 여자를 만나면 제 자신이 위축되기도 하고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여자 집안에서 나를 좋아할까 싶기도 하고 괜히 제 가정 환경이 부끄럽더라고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어요. 너희 부모님은 뭐 하셔? 생각해보니 부모님 얘기 들어본 적이 없네. 우리 부모님? 그냥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시고 아버지는 일하셔.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앞에선 거짓말까지 하고 말았어요. 당당하게 말해도 될 걸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마저 살아있는 가정주부로 둔갑시키고 도망간 아버지는 일한다고 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엔 어찌나 그런 제 자신이 불쌍하고 바보 같던지 저는 그 후로 그 여자분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게 남아있는 자존심은 오로지 꿈뿐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 돈이 있으면 사람들도 날 쉽사리 무시하지 못할 거고 아무도 절거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턴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쉬엄쉬엄 해, 윤기야. 병나겠어. 일 많이 하기로 소문난 사장님마저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만 해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짧게 느껴졌던 시간이 점점 쌓여가면서 어느덧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네요. 할 수 있는 게 카센터 일밖에 없었지만 저는 나름 저금도 하고 은행 직원들과 친해지면서 마냥 적지만은 않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장기 근속했던 카센터를 나와 다른 지역에 작은 카센터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작은 카센터였지만 손님들이 생겼고 금방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젠 제가 사장님이 된 것이었죠. 제 나이가 그 당시 결혼할 나이였어요. 돈도 있겠다,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겠다.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이젠 그 어떤 여자를 만나서도 무시당하고 거절당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은행 직원에게 한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은행 직원은 그 여자를 소개시켜주면서 꽤나 재력가 집안이라고 말해주었어요. 부담스럽지만 않으면 한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당시 자신감이 많았던 터라 거리낌 없이 나갔죠. 혹시나 거만할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만나보니 굉장히 소탈하고 참한 여자였어요. 말씨, 태도 하나에도 배려가 느껴졌고 무엇보다 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여자분의 아버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 했는데 실제로 만나뵈니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여자와의 결혼을 더 미루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연애를 한 끝에 결혼 준비에 들어가기 위해 청혼을 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 쪽 어머니께서 반대가 있으셨어요. 뭐?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렇다 쳐도 아버지까지 없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딸이 적어도 양가 부모님 다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했으면 해요. 여기서 아버지 문제가 터질 줄은 몰랐죠. 아버지가 떠난 게 제 잘못도 아닌데 이게 걸림돌이 되니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고 살아왔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방문해 얼굴 도장을 찍고 비위도 맞춰드리면서 어떻게든 결혼 허락을 받아내려 했어요. 공격적이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영 결혼은 물러가 버릴 것 같았어요. 결국 여자친구 어머니도 마지못해 허락을 했고 저흰 무사히 신혼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이 생기다 보니 훨씬 책임감이 커졌어요.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서 자랐던지라 아이들에게만큼은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었고 지금 있는 카센터도 더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였던 아들을 보면 더 열심히 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왜 인생이 쉽지 않은지 또다시 절감하게 되었던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조금도 남의 탓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차곡차곡 일어넣었던 것들을 다 부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네요. 당시 작게 시작했던 카센터는 조금씩 수입을 늘리면서 이윽고 직원을 3명씩 두게 될 정도로 안정되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해왔던 게 빛을 본다고 생각했고 나름 스스로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지던 시기였는데요. 사람은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했던가요? 오히려 정말 비참하고 힘든 때에는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치밀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고 앞길이 트이는 듯하니 저도 긴장이 너무 풀려버렸나 봅니다. 제가 자리 잡은 카센터를 구경한답시고 잠깐 놀러오던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네요.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근에 삶이 너무 무료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도 나름 노력한 바를 이루고 목표도 차근차근 달성하고 있으니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꼭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친구의 말은 무척이나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강원랜드에 다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지? 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다는 건지 잘 몰랐지만 몇 번씩 얘기를 듣다 보니까 슬슬 구미가 당겼어요. 딱 한 번만 가보자는 친구의 게임에 한 번 갔다가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그 첫 시작만을 떠올리면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도박에 빠진 많은 이들이 그렇듯이 첫날 그렇게 허무할 정도로 많은 돈을 딴다는 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이제사 직원도 부리고 재산을 늘리게 되었던 저는 이렇게 쉽게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별세계처럼 느껴지더군요.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고 점점 가족들을 등지고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되었네요. 큰일이네. 이 적금까지 깨면 마누라가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친구는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악마의 속삭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벌어주면 되지. 그리고 뭐 어때? 집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부자잖아 너. 솜사탕이 녹듯 스르르 사라져가는 저의 재정 상태에 겁나기도 하면서 이미 강원랜드는 도무지 떠날 수 없는 제2의 집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제 도박 중독을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말하게 되면서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자네 정말 미쳤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 허락한 줄 알아? 어디 남의 귀한 딸 데려가다 눈물 뺄 일만 만들고 있어? 한 번만 더 거기 들락거리면 당장 내 딸과는 이혼이야. 그런 줄 알아? 장모님의 고함 소리는 저를 잠깐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정말 제가 뭔 짓을 저지르고 있나 싶더라고요. 옆에서 아내는 아이를 안고 엉엉 울고 있는데 순간 제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려고 어렵게 결혼 허락받은 게 아닌데 장모님께도 장인어른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날 제게 술까지 한 잔 사주시며 지난 날은 용서해 줄 테니 이제부터 잘 해보자고 좋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한 달간 강원랜드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제안도 모두 무시했고 오로지 카센터에만 집중했어요. 다시 일에 집중하면서 느낀 건 제가 도박에 미쳐있던 사이 주변에 다른 카센터들이 생겼고 그 사이 직원들이 나태해졌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장이 관리하고 짚고 넘어갔어야 할 영역이지만 매일같이 별천지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요. 저는 다시금 제 모습을 반성하며 이젠 이런 일 없게 하겠노라 다짐하고 아내에게 각서까지 썼습니다. 정말이지? 정말 안 하는 거지?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가 있었어. 다신 도박장 가는 일 없을 거야. 우리 애 생각해서라도 그럴게. 아이를 걸고 한 각서에 아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도박은 쳐다도 보지 않는 걸로 했죠. 제가 이 결심을 스스로 무너뜨린 건 딱 2달 후였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친구놈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글쎄 강원랜드에서 자기가 무려 5천만 원을 따가지고 왔다고 하더군요. 뭐? 5천? 어떻게? 어떻게 하긴 실력 발휘 좀 했지. 너한테 이 소식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 연락했다. 맞다. 넌 도박 끊었다 했지. 괜히 말했나. 어쨌든 오늘 기분 좋은데 내가 술 살게. 나와라. 저는 부랴부랴 친구의 술 산다는 제안에 못 이기는 척 나갔습니다. 친구는 아주 비싼 양주 몇 병을 턱턱 시켜놓고선 천천히 음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돈을 땄는지 말해주는데 저절로 입안에서 군침이 돌았습니다. 저는 친구와 만나고 온 날 밤에도 그 5천이란 액수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행운이 내가 아닌 저놈에게 간 건지 몹쓸 욕망이 저를 또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날 아내에게 일이 늦어진다는 거짓말을 치고선 강원랜드로 향했습니다. 다시 들어선 그곳은 황홀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때 어렴풋이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난 죽어도 도박을 끊지 못하겠구나. 내 앞에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을 잃고 있는 와중에도 한 판 더 하고 싶은 그 유혹을 도저히 뿌리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며칠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며 넘어갔지만 어느 날 제 뒤를 밟은 아내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내는 제 뺨을 거세게 내려쳤고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은 죄인이었죠. 안 한다며, 안 한다고 했잖아. 저는 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혼만은 안 되었기에 제발 버리지 말라고, 이혼은 안 된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굴하게 자식까지 입에 올리면서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게 하지 말자고 말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들은 비겁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도박을 하다가 이혼이라도 당하면 그 애는 아빠 없이 자라는 건데 누구보다 제가 그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또 도박장을 나갔으니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부부 사이는 험악하다 못해 물건을 던져가며 싸우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으며 협박하듯 아내가 경고했던 집까지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강원랜드로 안내했던 친구는 연락 두절이 되어 제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네요. 그제야 가족들에게 돌아가려 했으나 저에게 돌아온 것은 쇠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잔인한 선고였어요. 이혼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사실 아내의 이혼 선고는 가혹하다기보단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 다리를 붙잡고 제발 우리를 봐달라던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카센터까지 팔아헤치우고 마치 종잇돈을 쓰듯 모든 것을 날려버렸으니까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제 주변에는 사람도 돈도 무엇도 남지 않았네요. 아이는 아내가 데리고 가버렸고 저는 이런 상황에도 죽지 않고 붙어있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강원랜드 근처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네요. 뭔가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의욕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나 자신이 가장 원망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이 남긴 음식을 대충 털어내고 먹기도 하고 지저분한 노숙자가 따라온다며 신고당하기도 하고 얼마간은 그렇게 폐인처럼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피부치인 자식을 생각하니 언제까지나 이렇게 막 살아선 안 되겠더군요.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지나가는 걸 보니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라도 살고 있다는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뭐든 하기로 마음먹었네요. 막노동도 따라다니고 온갖 손에 잡히는 굳은 일을 하고 숙식 제공되는 곳에서 몇 년씩 버티면서 그곳에서 알게 된 친구의 도움으로 원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겨우 살 곳을 정해서 지내게 되고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조금씩 일하고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잠들기 전 이제는 희미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사무쳤네요. 부모 없이 홀로 남아 그렇게 사는 것이 모질게 느껴졌던 내가 나와 같은 인생을 또 만들게 된 것 같아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죄책감에 아들을 위한 양육비라도 건네고 싶어 일을 더 늘리려고 무진 애를 썼네요. 폐지 줍는 일도 새로이 시작하면서 푼돈이라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아내와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고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얼마 안 되지만 양육비를 조금 보내려고 하는데. 하지만 말을 잇기도 전에 아내의 말은 매몰차게 그 사이를 갈라버렸네요. 꼴도 보기 싫어.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삶이나 살아. 이제와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난 당신 꿈에서도 보기 싫으니까. 결국 저는 그쯤에서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마다 깨서 아이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울기도 하고 평범하게 가정이 있었던 시기를 되새기며 그저 묵묵히 돈을 모으게 되었네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저처럼 도박으로 모든 걸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살기도 했는데요. 저도 달리 마음을 둘 데가 없었지만 딱히 또 뭔가 정보를 교류하며 지내고 싶지는 않아서 내외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집 앞에 먹거리가 놓여 있더군요. 과일들이 종류 다르게 비닐봉지에 담겨 걸려 있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쌀 10kg짜리가 놓여 있기도 했어요. 라면 한 박스도 있고 왠지 사회복지사분이나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품앗이라 하는 것 같더군요. 출처를 모르니 받기도 애매했으나 과일은 거의 2, 3일에 한 번씩 놓여지는 것 같아서 안 먹고 상한 채로 버릴 수도 없고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퍽퍽하고 힘든 삶에 조금이나마 살 구멍이 트인 듯한 기분이 들었네요. 그리고 그즘 전 다시 카센터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아주 예전에 절 거둬주셨던 그 카센터 사장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였습니다. 사장님은 제 행색을 보시자마자 이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은인 같던 분에게 도박에 빠져 모든 걸 날린 인생을 고백하자니 말을 하면서도 너무도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절 안아주시며 그러시더군요. 괜찮다고요. 사람 누구나 다 실수하지 않겠냐고요. 그냥 열심히 살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눈물 같은 건 흘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 요 몇 년간 메마른 채 살았는데 사장님의 따뜻한 그 말은 절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자기가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관리하고 있는 카센터가 있다며 거기서 일해보라 권해주셨고 사장님이 또다시 내밀어준 손길 덕분에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참 돌고 돌아 닿은 인연이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건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부득부득 이갈며 열심히 했던 제 자신을 말입니다. 저는 그 초심을 생각하며 사장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백발의 노인이 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차도 없이 그냥 왔기에 길이라도 물어보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분은 아무 말 없이 절 보더니 돌아가길 반복했어요. 어쩐지 뭘 말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눈치였어요. 뭐일까? 이상하게 생각하던 어느 날 노인분에게 왜 오셨냐 물었죠. 그런데 그분은 절 보자마자 아니라며 손살을 치고 황급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백발의 노인분은 그 이후 카센터로 오지 않으셨고 그렇게 저도 노인분을 까맣게 잊고 살았죠. 어느새 시간은 흘러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내와 아들은 친정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 볼 면목이 없지만 아들의 모습을 아주 멀리서만이라도 보면 안 될까 하며 며칠을 끙끙 앓았네요. 교복을 입은 아들은 얼마나 자랐을까? 제 엄마를 닮았을까? 아니면 나를 닮은 얼굴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싶어 너무나 보고 싶었네요. 하지만 5살 무렵 자신과 엄마를 버리고 집까지 날려버린 아버지를 그 아이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확인하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어린 날 저를 떠났던 아버지를 생각하는 감정과 같다면 차마 마주할 자신이 없더군요. 마지막으로 아내와 연락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오랜만에 연락해서 양육비를 함께 보낸 저에게 아내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어주었네요. 민우는 지금 역 건너편 동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솔직히 당신도 알죠? 걔가 자기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저도 이미 예상하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아내의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자초한 것이라는 것이니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알면 알수록 저도 모르게 욕심이 나더군요. 아이의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졌어요. 아들이 나를 만나려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제발 지금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가서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등굣길에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서 아침 출근길에 가서 지켜보았는데 첫날, 둘째 날까지는 타이밍이 안 맞았는지 만나지 못했네요. 그러고 그 다음날 저는 심장이 멎어 그 자리에서 녹아내릴 것 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갔던 날인데 멀리서 걸어오는 한 아이에게 유독 알 수 없이 눈길이 갔어요. 저의 광대뼈와 눈썹, 콧날을 그대로 닮아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점 제 가까이로 오는 그 아이의 가슴팍의 명찰에는
제가 그렇게 좋은 뜻을 따져가며 며칠을 고민하고 열심히 골랐던 제 아들의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 얼음을 제 옷 속으로 때려 넣은 것 마냥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곁을 지나가는 그 아이를 다시 돌아보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몇 분이나 눈을 지그시 감고 입술을 깨물며 울 수도 울지 않을 수도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아버지가 되어버린 걸까요? 제가 누려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자리란 늘 희미했지만 적어도 내가 이후에 이런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식을 불러보지도 눈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저의 비참한 처지는 그렇게 아이를 보러 오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확인되어지더군요. 누군가 가슴을 후려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매일 그 길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다시 출근을 하러 갔고 울음을 속으로 삼키며 착잡한 마음으로 더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었네요. 아이를 그렇게 홀로 만나고 오는 짧은 10초 남짓한 시간은 저에게 고문과 희망 중 어떤 것에 가까운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많은 시간이 지날 때쯤이었어요. 그날도 힘겹게 폐지를 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갑자기 오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정말 너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신기한 일이라서 당시에 몇 번이나 잠을 설쳤는데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저에게 떠듬떠듬 말을 거시는 게 아닙니까? 카센터를 몇 번 오셨던 그분 말입니다. 저기, 잠깐 커피 한잔 할 수 있어? 옆에 있는 자판기에서 어르신이 드실 커피까지 같이 뽑아서 한 잔 내드리고 무슨 일이신가 싶어 쳐다보았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의 이후 행동이 이상한 겁니다. 어깨를 부르르 떠시길래 아프신가 싶어 눈을 크게 뜨고 보려는데 갑자기 절 보시더군요. 그러고 꺼낸 말은 머리가 얼얼할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미안하네. 미안하네. 용서해주게. 난데없이 이게 무슨 말인 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여지없이 할아버지의 말은 똑같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엉엉 우시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좀 왜소한 체격의 등은 완전히 굽어있고 어디서 본 적 없는 낯선 할아버지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을까요? 그러더니 계속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저에게 반복하시더군요. 갑자기 뭔가를 내미시는 겁니다. 그게 뭔지 봤더니 저에게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황당해졌습니다. 그건 구깃구깃한 로또 용지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르신? 정말 갈수록 황당하고 어디 정신이 아프신 분인 것 같더군요. 제발 받아주겠나.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많이 미안하네. 계속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하며 이제는 큰 소리 내며 울기 시작하는 이 할아버지를 어쩌면 좋을지. 마침 주변에 사람이 없기 망정이지 크게 오해받을 뻔했네요. 로또 용지를 다짜고짜 받으라면서 사과를 대뜸하며 통곡을 하시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너무 난감했어요. 일단은 자꾸 주시는데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받았더니 자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백지 수표도 아니고 이게 뭔지. 아무튼 저는 눈앞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그냥 장난치시는 게 아니었더군요. 무려 저번 주에 3등 당첨이 되어 있는 번호여서 나름 놀랐습니다. 저분도 썩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 대체 이걸 저한테 왜 주시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뭐 저한테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계속 우시는데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돌더군요. 혹시 예전에 내가 도박을 할 때 나한테 돈이라도 빌려갔던 분인가?
하면서 없는 기억 다 떠올려보며 열심히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할아버지는 울음을 멈추고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셨습니다. 듣는 순간 저는 손에 있던 모든 것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충격에 전화기까지 바닥에 세게 부딪혀 꺼져버렸어요. 나는 네 애비야. 이 어르신이 노망이 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질이란 말입니까? 아버지라니요. 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60대는 인생을 살도록 늘 뚱그름처럼 느껴졌고 손에 만져본 기억도 없었어요. 갑자기 웬 생뚱맞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건지 이 사람은 진짜 대체 누군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똑같이 저에게 다시 한번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네 애비야. 대체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도무지 진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인생이란 것이 참으로 매섭고 진절이 나게 싫어지더군요. 저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그분은 실제로 제 아버지가 맞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깨질 지경이었네요. 도대체 왜 이제서 저를 찾아온 걸까요? 아들이 이 나이가 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와중에 말을 들어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을 꺼내시더군요. 어찌어찌 너를 찾아냈고 네가 이 동네에 와서 산다는 걸 알았다. 차마 나타날 순 없고 먹거리라도 조금씩 갖다 주며 그게 사라지면 네가 갖고 들어갔다는 걸 알고 그걸로 감사하며 뒤돌아왔단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야 했던 것이고 아들 나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그 자리에서 제 삶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 큰 소리로 통곡을 하게 되었어요. 여지껏 그렇게 맹수 같은 울음을 울어본 적은 없는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역시 사기 도박에 쫓겨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고 그 빚이 처자식한테 갈까 두려워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것이었네요. 그렇게 쫓겨다니며 근처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아왔고 어머니와 저의 행방을 간간히 알아보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신이 없어 나타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건 이렇게 비슷하게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건죠. 이름 모른 할아버지가 아닌 내 나이 60이 되어 만난 나의 아버지는 본인의 수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든 다 주고 싶어 했고 나라에서 본인 앞으로 나온 돈 몇 푼이라도 더 주지 못해 안쓰러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부하는 한 소리에 그만 참지 못하고 엉엉 울어버렸네요. 꼭 네 아들을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마주하려무나. 너는 나처럼 너무 늦게 찾아가지 말고. 저에게 아버지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고 조금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머뭇거리면 우리 아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만 같아 저는 어렵게 용기를 냈네요. 처음 마주하던 날 아들은 저에게 조금은 경계심을 나타내었으나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며 만남을 거듭하고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아직은 그 아이에게 제가 핏줄이 섞인 아비라는 인식보다는 매번 용돈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다 망하고 끝난 것 같은 때 다시금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는 것이 새로운 기적처럼 느껴지네요. 저의 아버지는 저와 달리 너무 오랜 시간 힘들게 산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매달 돈을 보내주시기만 합니다. 본인 나이에 이제 쓰고 싶은 것도 없고 자식인 저에게 보내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라고 하시네요. 그건 제가 제 아들에게 바라는 마음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훗날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내외한다고 해도
저 역시 할 말은 없지만 그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며 제 아들만은 아버지의 본인을 향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이 저에게 있어 너무 사치스러운 것일까요? 아버지에게서 저에게로, 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그 불행의 되물림을 간절히 끊고 싶습니다.